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런데 왜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거야? 비 오는 밤 당신은 내 선영은 인생을 망쳤어. 길거리에서 그런데 왜 우연히 지금 내 앞에 발견한 나타난 노숙자가 거야? 된 전 남편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순간 도철의 공허한 눈빛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혼란스러움을 발견했습니다. 치매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도철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라고 중얼거리자 선영의 분노는 순간 무력감으로 바뀌며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전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시장 입구는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시장 안에는 정리를 서두르는 상인들의 분주한 움직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는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늦은 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선영은 반찬 가게 문을 닫고 한 손에는 버리지 못한 반찬통을 든 채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발목이 욱신거렸고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골목을 파고들었고 전봇대 아래에는 노숙자들이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 낡은 모포에 몸을 묻은 채 떨고 있는 사람이 유난히 눈에 밟혔습니다. 선영은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익숙한 손동작 하나가 그녀의 걸음을 멈췄습니다. 모포 끝으로 드러난 불안한 손가락. 예전에도 술만 마시면 그렇게 손끝을 떨던 사람. 선영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 남자의 얼굴 일부를 비추었고 선영은 그 윤곽에서 너무나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1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망설이는 마음으로 그녀는 한 발짝, 두 발짝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모포를 살짝 들추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지꼴이 된 그 남자는 10년 전 이혼한 전 남편 장도철이었습니다. 얼굴은 주름지고 눈빛은 희미했지만 그 얼굴을 선영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삶의 중심이었던 사람, 함께 꿈을 꾸고 아이를 키웠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던 사람. 도철 씨?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연민,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도철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흐릿했고 초점이 없었습니다. 치매가 이미 많은 것을 앗아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 혹시 버스 시간 좀 알려주실 수? 그의 말은 엉킨 끈처럼 흐트러졌습니다. 선영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던 남자, 대기업에서 일하며 성공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숙자가 되어 있다니. 그녀는 그가 이혼 후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고 도철의 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를 그대로 두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라도 지금 이 순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선영은
그를 집으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도철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일으켰습니다. 도철은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곧 그녀의 안내에 따라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곳으로 가요. 밥도 먹고. 선영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도철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 선영의 작은 아파트까지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지만 도철의 상태 때문에 평소보다 2배는 더 걸렸습니다. 그는 종종 발을 헛디뎠고 때로는 갑자기 멈춰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선영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동안 몇몇 이웃들이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도철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마침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선영은 도철을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는 여전히 떨고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선영은 급히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과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도철의 얼굴과 손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도철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고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선영은 잠시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가 지금 상태로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도철에게 따뜻한 국과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바라보다가 곧 허기진 듯 급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을까? 식사를 마친 후 선영은 도철에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뼛속까지 얼어붙은 그의 몸을 따뜻한 물로 씻기고 깨끗한 잠옷을 입히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는 이미 지쳐 보였고 곧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던 남자가 이제 그녀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연민, 혼란, 그리고 어쩌면 아직 남아있는 애정까지.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가져와 도철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를 따뜻하게 재워주고 싶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선영은 일찍 일어나 조용히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파에서 잠든 도철의 존재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도철은 여전히 소파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선영은 처음으로 그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깊은 주름이 얼굴을 가로지르고 머리카락은 대부분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지금은 그저 병들고 지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선영은 따뜻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도철의 상태를 고려해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요리하면서도 계속해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25년의 결혼 생활, 딸 수진을 키우며 느꼈던 행복과 어려움, 그리고 마지막에 도철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며 그녀에게 남긴 상처까지. 이혼 후 선영은 혼자서 반찬 가게를 열어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딸 수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해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철과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그는 노숙자가 되어 그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도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어제 길에서 쓰러져 있어서 데려왔어요. 도철은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알아보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흐릿했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이제 가봐야. 아침 먼저 드세요. 그리고 어디 가실 곳이 있으신가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철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지만 곧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제 이름이 뭐였죠? 선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장도철이에요. 장도철.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이름처럼 낯설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선영은 그에게 따뜻한 죽을 건넸습니다. 도철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죽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수건을 가져와 그의 턱을 닦아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도철이 문득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 그의 상태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박선영이에요. 당신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정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선영은 도철의 상태가 걱정되어 병원에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옷을 골라주고 그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도철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녀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도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대부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선영은 그런 그를 옆에서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도철의 상태를 자세히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도 있었습니다. 의사는 선영에게 도철의 가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그의 전 아내입니다. 선영은 마침내 진실을 말했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전문가다운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당장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이후에는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할 거예요. 혹시 다른 가족은 없나요? 선영은 딸 수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해외에 있었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가족은 지금 당장은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입원 수속을 밟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도철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병원의 환경이 그를 조금 안정시키는 듯 했습니다. 선영은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도철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매번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병원이에요. 당신이 좀 아파서 치료받고 있어요. 선영은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은 간호사인가요? 도철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당신을 돕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저녁 선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은 전날보다 더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철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를 병원에 계속 두어야 할까? 아니면 그를 집으로 데려와 돌봐야 할까? 선영은 자기 집 안방에서 잠든 전 남편을 바라보는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도철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불쌍한 모습을 보니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회오리처럼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선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느끼는 것은 미움보다는 연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책임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가서 도철의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의사는 그의 상태가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간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영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네요. 그녀는 도철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때때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을 도철을 위해 준비했고 그의 약을 관리하며 식사를 챙겼습니다. 그날부터 간병이 시작됐습니다. 도철은 자꾸 배회했고 밤이면 선영의 이름 대신 누구세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 뜻밖의 분노, 갑작스러운 두려움. 그러나 선영은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가끔 도철은 잠시 맑은 정신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도 오래가지 않았고 곧 그는 다시 혼란스러운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선영은 반찬가게 일을 계속하면서도 도철을 돌봤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도철의 아침을 준비하고 가게에 갈 때는 이웃 할머니에게 부탁해 잠시 봐주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그의 저녁 식사와 약을 챙겼습니다. 힘든 나날이었지만
선영은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도철을 돌보면서 자신의 과거와도 화해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철의 치매 증상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잊어버렸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했고 때로는 갑자기 화를 내거나 울기도 했습니다. 나 집에 가야 해. 여기가 어디야? 도철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불안한 듯 방 안을 서성이며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선영은 급히 그를 따라가 부드럽게 팔을 잡았습니다. 도철 씨, 진정해요. 여기가 안전한 곳이에요. 밖은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도철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박선영이에요. 당신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영은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질문에 수십 번 대답했지만 매번 처음처럼 대답했습니다. 도철은 천천히 진정되었고 선영은 그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 그에게 건넸습니다. 도철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듯 했습니다. 선영의 이웃 김 여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선영이 도철을 돌보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가끔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힘들지만 할 수 있어요. 김 여사는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다 알잖아요. 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그녀는 도철을 돌보고 있는 걸까요? 복수? 책임감?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사랑? 그녀도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를 그대로 둘 수 없었어요. 김 여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딸은 알아요? 수진이?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돼요.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젠가는 알려야 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진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배신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녀에게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어머니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김 여사가 떠난 후 선영은 도철의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는 약을 먹은 후 곧 잠이 들었습니다. 선영은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고 예전의 도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선영은 문득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결혼식 사진, 수진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선영은 사진 속 웃고 있는 도철의 모습과 지금 소파에서 잠든 도철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이 사라졌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철은 특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계속해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민지 어디 있어? 그가 방 안을 서성이며 소리쳤습니다. 선영은 그 이름에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지는 도철이 바람을 피웠던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선영에게 여전히 아픈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철 씨, 여기 앉아요. 아침 먹을 시간이에요. 선영은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도철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민지는 어디 있어요?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박선영이에요. 민지는 여기 없어요. 도철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지만 곧 그 생각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그에게 아침을 차려주었고 그는 묵묵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선영은 도철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텔레비전을 켜주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았지만 실제로 보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반찬 가게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김 여사가 오전에 도철을 봐주기로 했습니다. 도철 씨, 저는 잠시 일하러 가요. 김 여사님이 곧 오실 거예요. 텔레비전 보면서 기다려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도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김 여사가 곧 올 것이라는 생각에 안심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선영은 김 여사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영 씨, 도철 씨가 사라졌어요.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김 여사는 현관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선영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셨나 봐요. 주변을 다 찾아봤는데 안 보여요. 김 여사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영은 당장 도철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는 주변 공원, 상점, 버스 정류장을 모두 뒤졌습니다. 하지만 도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습니다. 치매 환자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는 길을 잃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선영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도철을 찾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밤 10시경 선영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도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추위에 떨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철 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선영은 걱정스럽게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도철은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영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집으로 가요.
그녀는 도철을 집으로 데려왔고 따뜻한 차를 마시게 하고 담요로 그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도철의 방문 앞에 작은 종을 달았습니다. 그가 다시 나가려고 할 때 소리가 나도록. 그리고 그녀는 소파에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도철이 또 사라질까봐 너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새벽녘 선영은 도철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에 깼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도철 씨, 무슨 일이에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고 불안했습니다. 선영은 그를 화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철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조차 기억하지 못했고 선영은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영은 반찬가게 일을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도철을 돌보는데 할애했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그를 돌봤고 치매 환자 가족 모임에도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른 간병인들의 경험과 조언을 들을 수 있었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복 질문, 배회, 불안 발작. 도철의 증상은 다양했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묵묵히 그를 돌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도철을 돌보는 것이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 도철은 잠시 맑은 정신을 되찾는 듯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선영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주변의 반대에도 간호를 계속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도철이 과거에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영은 자신의 결정을 굳게 지켰습니다. 과거의 행복과 상처가 교차하며 선영의 감정은 계속해서 변화했습니다. 때로는 도철을 돌보면서 옛 추억이 떠올라 미소 짓기도 했고, 때로는 그가 그녀에게 준 상처를 기억하며 쓰라린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더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도철을 돌보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것은 또한 선영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철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고 선영은 그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도철의 방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그의 약과 물 그리고 좋아하는 사진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의 방에 들어가 커튼을 열고 창문을 닫고 방을 환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그의 몸을 닦아주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도철은 이제 선영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을 돌봐주는 친절한 여성으로만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도철이 그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슬비였지만 곧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번개가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선영은 도철에게 저녁약을 먹이고 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약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도철에게 말을 걸 때마다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그와 유일하게 소통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도철의 이불을 정리하고 그의 베개를 바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눈물 같았습니다. 도철 씨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비가 왔었어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대학 도서관에서 도철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려 두 사람이 같은 우산 아래 서 있었던 그날. 그때 도철의 미소는 얼마나 밝고 따뜻했는지. 선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기억은 이제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도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약간 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차가운 수건을 가져와 그의 이마에 올려놓았습니다. 상태가 악화된 어느 밤이었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조용히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도철의 방에서 나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도철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영은 급히 도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철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거의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철 씨? 선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도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10년 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인식의 빛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선영아,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선영은 놀라움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철이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은 몇 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도철 씨?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짜 미소였습니다. 선영아, 정말 너구나. 선영은 그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그녀의 상상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는 아직 많은 것이 흐릿해. 하지만 너는 기억나.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철은 손을 떨며 선영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여보, 도철이 말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지 못했던 호칭이었습니다. 고마워. 고생했어. 선영은 그의 말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 같았습니다. 도철이 그녀를 인정하고 그녀의 노력을 알아주는 이 순간을. 괜찮아요. 당신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도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철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너무 많은 것을 잘못했어. 너에게, 수진이에게.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지금은 그냥 쉬세요. 도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선영아, 나 정말 행복했어. 너와 함께였을 때. 그걸 몰랐어. 깨닫지 못했어. 선영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도철이 그들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 그녀와 함께였던 시간이 그에게도 의미가 있었다는 것. 도철은 천천히 손을 들어 선영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약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울지 마. 내가 울면 내 마음이 아파.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기쁨의 눈물이에요. 도철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해. 조금만 쉬자. 선영은 그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철이 다시 잠이 들까봐 두려웠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이 맑은 정신이 남아있을까? 아니면 다시 혼란 속으로 돌아갈까? 하지만 도철은 눈을 감은 채로 다시 말했습니다. 선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도철의 눈빛은 서서히 흐려졌고 그는 조용히 잠들듯 숨을 멈췄습니다. 선영은 처음에는 그가 잠이 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가슴이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철 씨? 선영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선영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마치 긴 세월을 돌아온 바람처럼 선영의 가슴에 따뜻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선영은 오랫동안 도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이 마치 세상의 슬픔을 닦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선영은 도철의 형제와 몇몇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모두 놀라움과 슬픔으로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지는 해외에서 급히 돌아왔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봤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아빠가 우리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사람들은 변해. 그리고 때로는 용서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보다 더 쉬울 때가 있어. 수진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선영은 도철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가 노숙자로 살았을 때 가지고 있던 것은 거의 없었지만 그가 그녀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모았던 작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그가 좋아했던 책 한 권, 그리고 그가 마지막 날에 그녀에게 주었던 말들. 선영은 도철의 방을 정리하면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직 정신이 맑았을 때 쓴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메모와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낙서였지만 몇 페이지에는 선명한 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에게 미안해, 고마워, 수진이에게 사랑해, 자랑스러워, 기억이 사라져가. 하지만 너희는 잊지 않을게. 선영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도철은 자신의 기억이 사라져가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생각들, 마지막 감정들. 도철의 평온한 죽음 후 선영의 생활은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반찬 가게를 전일제로 운영했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다가 다시 해외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더 자주 어머니에게 연락하고 더 자주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장례 후 선영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전과 달리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고 도철에 대한 쓰라린 기억들이 이제는 평화로운 수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인식과 감사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선영은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봄바람이 방 안으로 불어들어왔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오늘 수진이 잠시 휴가를 내고 한국에 돌아오는 날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수진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하면서 도철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딸의 방문을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선영은 딸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지는 해외 생활이 잘 맞는지 건강해 보였고 눈빛도 밝았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수진아, 잘 지냈니?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지는 해외에서의 생활과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선영은 가게 이야기와 동네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엄마, 사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아빠를 그렇게 돌보실 수 있었는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몰랐어. 그저 그를 그대로 둘 수 없었을 뿐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 미움은 너무 무거운 짐이라는 걸. 수지는 어머니의 말에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빠가 마지막에 엄마를 알아봤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놀랐어. 하지만 그건 마치 선물 같았어. 우리 모두에게. 그날 저녁 수지는 아버지의 수첩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짧은 메시지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그녀에게 남긴 사랑해, 자랑스러워 라는 말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을 거야. 그는 많은 실수를 했지만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내가 자랑스러웠을 거야. 수진의 방문은 선영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난 후에도 그 기쁨은 선영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이제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평화를 찾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선영은 가게 일을 계속하면서도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고 매주 토요일 아침에는 산책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넓혀갔습니다. 가끔 그녀는 도철의 사진을 보며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실제 대화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조용한 대화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때로는 그가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철 씨, 오늘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승진했대요. 당신이 알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선영의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철을 돌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도 치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선영은 도철이 떠난 지 일주기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기억하며 작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좋아했던 공원을 찾아가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바람이 마치 도철이 보내는 인사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따뜻한 바람. 그것은 이제 선영의 삶에 녹아들어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철 씨. 선영은 바람에 속삭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법도.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선영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철과의 마지막 순간은 그녀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올 무렵 선영은 반찬 가게를 조금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식당을 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도전이었지만 그녀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철 씨, 내가 식당을 열어요. 당신이 항상 내 요리를 좋아했잖아요. 선영은 마치 도철이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만의 방식으로 도철을 기억하고 그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선영의 식당은 작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었고 손님들은 그녀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식당은 곧 동네에서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고 선영은 자신의 새로운 시작에 만족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식당 개업 소식을 듣고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고 그 변화를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는 행복해. 이제 내 삶을 살고 있어. 그날 밤 선영은 꿈에서 도철을 만났습니다. 그는 건강하고 젊은 모습이었고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꿈에서 그들은 함께 걸었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슬픈 꿈이 아니라 평화롭고 따뜻한 꿈이었습니다. 선영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마음이 가볍고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세상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상징 같았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하며 가능성으로 가득 찬 시작.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네요. 도철 씨. 선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것은 아름다웠습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나요? 오늘도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